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우리는 숙녀의 버지니아 옷자락을 울프의 이야기한다. 박인한 시인의 대표시 목마와 숙녀의 한 소절입니다. 오늘 10년간 박인한 시인을 연구하시고 여기 있는 그 세 권의 책을 내신 김다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한 시인을 10년 이상 추적한 작가 김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와 너무 어울리는 술과 술잔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너무 오늘 긴장할까봐 저 마시라고 준비해 주신 건지 아니면 오늘 영상과 관련이 있어서 준비해 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기 그 시에 박인한 시인의 목마 숙녀에는 술과 술병 그리고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잘 많이 나와 있는데 시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런 그 설명을 위한 영화적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목마 숙녀를 이해할 때 이 술과 술잔이 엄청 필요하니까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이게 이해가 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마 숙녀를 지금까지의 해석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책을 세 권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적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게 전부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작가님, 그 박인한 시인 하면 모더니즘이고 모더니즘 시운동이라고 하면 박인한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모더니즘 시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든 모더니즘이란 말 자체부터가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모더니즘은 과학의 발전과 시작법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시인들의 어떤 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더니즘 시는 이전의 시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 훨훨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거는 삼국시대 유리왕 때 만든 그 황조가인데요. 이런 어떤 시의 어떤 느낌에 우리는 익숙하죠. 이게 이제 서정시의 전통이라고 하면 이런 서정시의 전통은 현대인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도시적 감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런 감성을 표현하려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시작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시인들의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 과학하고 문화, 근데 과학하고 시는요 좀 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융합을 시킨다고 하는 건지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인한 시인이 활동하던 시대는 195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영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는 네. 어렵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영화에. 그래서 그 박인한 시인은 그 영화를 이 시에 묶어서 이걸 그 시를 영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목마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이해하면 안 되고 다른 시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감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영화의 기법이나 영화의 진행이나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목마 숙녀는 이 영화라는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다시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를 한다. 이 구절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 영화적인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여기 시에 보면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는 구절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이런 시 내용이 있는데 영화에서 술을 따르고 마시는 장면을 이 시가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술을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네. 그럼 저기 그 이 수레가 지금 이제 주점의 불빛을 받아서 여기에 별이 들어 있다고 이제 한번 예, 보시면 예. 제가 이 별을 떨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한번 잔을 받아서. 네. 네. 지금 그러면 별이 술잔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별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별이 술병에 떨어졌네요. 이 식구가 정말 예쁜 식구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마셔봐도 될까요? 예, 예.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이 술을 딱 마시니까 이 식구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알코올 도수가 꽤 세서 그런지 가슴에 쫙 펴지는 느낌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술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기 우리가 이제 술잔을 보고 우리가 별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박인환 시인의 이 시는 굉장히 그 영상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유의를 하면서 시를 읽으면 더 맛이 있고요. 그 이 시를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시인이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영화로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인환 시인이 굉장히 대단한 시인인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를 보면은 명령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시를 보면서 시는 예쁜데 다른 시랑 다르게 너무 약간 명령형의 그런 단어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의도한 바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박인환 씨의 목마 숙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시에 명령형의 단어들이 너무 많이 쓰여서 네네. 시로는 좀 부적합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영화라는 걸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뭐냐면 영화의 장면에서 영화 감독이 그 영화 배우들에게 연기의 방향을 지도를 하고 큐사인을 내고 다시를 외치고 이런 걸 반복해서 관객과 소통을 하잖아요. 이런 그 네. 지시를 내리는 과정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지문의 형태로 있잖아요. 그럼 시나리오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행동해라, 그렇죠. 어떤 말투로 해라, 지금 환경은 어떻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이 식구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리고 이 식구의 그런 배경이나 환경은 어떤 느낌이라고 제가 상상을 하면 될까요?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가족 누군가가 죽었거나 네.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이상 가족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러면 6.25 전쟁 직후나 그렇죠.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각자 아픔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아픔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전쟁 이후니까 아픔이 네. 너무 클 건데 버지니아 울프는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슬픔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네. 당시 사망자가 3,400만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종자나 장애인을 네. 포함하면 4명이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족 네. 중에 누군가가 죽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너무 커. 그러니 너희들이 들어줘. 지금 이게 요즘 세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너만 아픈 게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의 아픔을 상징하는 어떤 문학적 주제 내지는 인물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아픔만 얘기하기에는 예상쳐도 너무 큰데 그렇죠. 섣불리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공통된 인물을 좀 찾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영화적인 기법이 또 들어간 부분이 혹시 또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술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술을 마시다가 보면 서너 한 두어 선배 돌면 네, 술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네.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봐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술이 바람에 쓰러졌으니까 빈 병이잖아요. 이때 이제 술이 한번 마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술병이 바람에 쓰러진다는 게 빈 술병이어서 넘어지기도 하니까 장면의 전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한 병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를 좀 표현했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술병이 한 병이 다 마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라면 여기 술 한 병 더 주세요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우리 술도 한 병 마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시에서는 처형 한 잔 받아 술 비었네 술 시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술 마시는 장면과 그다음에 이제 술이 다 마시고 이제 한 병 정도 마신 뒤에 본격적으로 영화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을 시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시에서 보면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된다 네. 이런 시어가 있는데 네. 왜 그 눈을 바라다 보아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도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우리가 바라다 본다고 할 때 영화에서 보면 한 사람의 눈으로 클로즈업 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 늙은 여류 작가의 눈으로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에서 네네네. 까만 눈동자에서 어두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눈에 반사된 등대 불빛으로 변환이 되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대로라는 시구는 네. 이게 앞 뒤에 그 장면 전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등대로 그 뒤에 식구를 같이 붙여도 되는데 굳이 행을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술집에서 대화를 하던 장면에서 네.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로 들어가 버리려고 할 때는 다른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이해를 하고 이 목마 숙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등대로를 보면서 사실 궁금한 점이 또 있었는데요. 왜 앞에 말줄임표를 넣었지? 그리고 등 뒤에도 똑같이 왜 말줄임표가 있지? 등대는 왜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박인환 시인이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작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면 전환을 위해서 그냥 빈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회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시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에 등대라는 그 말들이 네. 정확히 한 정중앙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등대는 영화에서 보면 가장 베스트 씬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그 등대가 섬 중앙에 네. 이렇게 등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두운 밤바다의 주변에는 잔물결만 일거나 파도가 작은 파도가 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이제 말줄임표가 있는 거는 바다에서 달빛이든 불빛이 비쳐서 파도가 보이는 거고 등대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등대를 상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표현을 이렇게 말줄임표로 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게 정말 박인환 시인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등대로라는 내용을 썼는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중에 등대로라는 작품이니까 영어로는 투 더 라이트 하우스인데요. 예. 그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영화로 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상영도 됐었고 그리고 이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 생애를 담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지금 담은 그 부분을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19 맨 처음에도 네. 버지니아 울프의 그 생애를 바라보다 보아야 된다. 이게 결국은 전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서 버지니아 생애를 그냥 책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그리고 나의 아픔과 그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전후의 상처를 담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다 통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인환 시인의 목마 숙녀를 이해하려고 하면 최소한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읽으라고 박인환 시인이 좀 설명한 부분이 좀 있나요? 예, 이제 1954년도 11월 달 여성계라는 잡지에 박인환 시인이 버지니아 울프의 그 인물과 작품이라는 그 글도 썼어요. 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이제 생애를 이야기한 목마 숙녀라는 시도 1954년도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시인의 의도는 명확한 거죠.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읽어라. 내 시를 이해하려면 읽어라. 근데 등대로는 꼭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에서 등장한 이유는 버지니아 울프는 1940년대에 그 전쟁을 반대하면서 우주강에서 자살한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삼긴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삼긴이란 책이랑 그다음에 등대로를 읽어야지 제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독자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버지니아 울프의 책 중에서 좀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긴이의 전편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책을 읽으면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읽기를 권하고
그것도 바쁘시다. 그러면 유튜브에 아마 많은 여러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목마와 숙녀의 영화적인 기법이 추가적으로 다른 방면으로 좀 설명된 게 또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그 영화 음악 때문에도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 영화에 이 영화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선뜻 저는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전편에는 방울 소리가 나와요. 예, 목마를 타고 예. 방울 소리를 울리며 하늘로 네, 네,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후편에는 그 방울 소리가 깃전에 철렁거린다고. 영화에 주제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잔잔한 느낌의 어떤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좀 리드미컬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듬감 있는 소리가 처음에는 전편부에서는 흐르다가 후반부에 오면 전쟁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이 호소력 있게 철렁거리는 깃전에 철렁거리는 슬픔으로. 그러면 앞부분은 버지니아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철렁거리는 소리로 조금 약간 음악의 그 BGM이 그렇죠. 좀 더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걸 좀 표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박인환 시인은 영화 음악에도 이렇게 이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박인환 시인이 음악에도 좀 조예가 깊었나 봐요. 많이 알고 있는 박인희 씨가 불렀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박인환 시인과 박인환 시인의 절친인 이진섭 씨가 합작해서 만든 노래죠. 세월이 가면이 또 있었네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목이 목마와 숙녀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목마와 숙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왜 하필이면 숙녀와 어울리지 않는 목마를 박인환 시인은 주제어로 잡았는가? 그것도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목마는 굉장히 이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신심리주의 문학을 전개했던 사람인데 이 목마가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의 어렸을 때 아픔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아픔과 박인환 시인의 아픔과 뭔가 이렇게 그 소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라서 좀 긴 시간이 좀 소요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약간 힌트를 주신 걸 생각을 하면 이 당시에는 반전을 외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그것과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쟁의 상처를 없애는 방법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 아픔을 구체화시키는 장치가 이 목마라는. 오늘 이걸 다 설명하시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이거 설명 꼭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에서도 계속 외쳤던 것처럼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문학을 자들이 접하고 예습을 해 오시면 그러면 박인환 시인의 생애와 문학과 삶 네. 이게 어떻게 서로 겹쳐지는지 그리고 왜 그 버지니아 울프를 끌어와서 박인환 시인은 그토록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박인환 시인의 목마 숙녀가 기존의 시와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영화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박인환 시인이 왜 목마를 들이밀고 버지니아 울프를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 그리고 박인환 시인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고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